참 우리 해방정국에서 우리 보수 진영의 가장 우수한 분들 몇 분이 공산당 테러에 맞아서 죽죠. 그랬죠. 예. 서로 테러해서 많이 죽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서청 우리 선배님들도 공산당에 대한 테러,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고 공산당이 네. 뭔지도 모르고 그저 평등하게 살게 해준다, 네. 땅 지주 땅 빼앗아서 준다, 그래서 네. 이 말만 듣고 했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네. 사람들이 이 서청을 얘기할 때 테러 분자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보편화될 뻔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큼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남겨야 되는데, 예. 그걸 지금 6.25 후에 우리가 남기지 않았거든. 예. 그랬습니다. 제가 KBS 어제 수신료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전화를 했는데 이게 1588-1801더라고요. 1588-1801. 여기다 전화하면 여기서 전화를 받아줘요. 네, 그리고 TV가 있냐? TV 없다. 언제 없앴냐?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5년 전에 없앴다. 그랬더니 무슨 TV를 없앴다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5년 동안 낸 수신료도 반환을 준다네요. 돌려준대?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KBS도 노동자를 2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공영노조가 있고. 근데 공영노조 활동이 점점 강해지지 않는가 싶어요. 성창경 이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보니까 레이건 이분께서 트럼프가 한국을 버릴까봐 걱정이 된다. 중국과의 대결에서 한반도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필요한 존재입니까? 그거는요, 지금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전략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역사상에 기존 세력에 저항하는, 자기가 패권을 장악하려는 새로운 패권을 지향하는 목적해서 등장하는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기존 세력과에서는. 근데 나는 미국이 새로 등장, 소위 중국 민족의 꿈이라고 할까? 시진핑이가 얘기한 대로. 예. 그래서 아시아에서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을 저는 미국이 가만두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따라서 예. 지금 아시아 정책의 아시아 전략의 가장 핵심은 북쪽보다도 미국의 경우는 바로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정책을 쓰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우리 평택기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평택기지라는 건 미국이 해외에 갖고 있는 기지 가운데 최고의 기지예요. 예. 최고로 우수하고 최신의 기지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평택이라는 지역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황해바다죠. 예. 그럼 우리 한반도와 중국과의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350km입니다. 예.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 평택 기지를 내버리고 나갈까요? 네. 물론 우리 기지보다도 더 좋은 기지가 있죠. 네. 그것은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한국이 만약에 무너졌다고 할 때, 미국의 전략에서 쓸데없이 필요없는 존재를 전락했다고 할 때는 일본을 막아야 되거든. 일본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도 한반도와 기지는 중요하죠. 따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미국이 우리 한국을 버린다. 6.25 전에 우리가 그런 의심을 했었죠. 한번 버렸잖아요. 버렸지만 그때도 애치슨 국무장관의 1월달에 연설문을 쭉 읽어보면 그 묘한 얘기가 나오죠. 맨 뒤에 우리는 한국을 유엔을 통해서 완전한 독립국가로 만들었다. 그때 한국을 버릴 때는 얘기는 다 잘못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일본은 미국의 군정화에 있었고, 필리핀은 신타 통치가 있었으니까 연결될 거 아닙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거기에 한국은 빼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시아 정책으로 볼 때는 한국을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특히 21세기를 향한 지금에 있어서 저는 한반도가 미국의 전략상 중요한 기지로 계속 남아있게 되리라. 가장 좋은 기지는 육상기지죠. 암만 항공모함이 발전되고 뭐 비행기가 발전됐다 하더라도 우리 지상기지가 가장 좋거든요. 특히 우리가 사드가 정상적인 과정이 시작됐어요. 사드 기지가. 송주의 사드 기지가 그동안에 말썽이 많았는데 완전한 사드가 이제 정상적인 작전 기지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은 저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그 방위 기지로서의 중요한 전략적 기지로서의 가치를 보리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런데 장관님 문제가 말입니다. 여기 뭐 전략적 기지로는 좋은데 이 전략적 기지를 타고 앉은 자들이 지금 중국 그 공산당에 충성하고 북한 김일성에게 김정은에게 지금 충성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과거같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뒤집어 수는 없는 시기에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무엇이 나쁜가, 무엇이 좋은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노력이 이제부터 필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보수 진영이 뭐 한나라당입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지금 제일 큰 정당이니까 중심이 돼서 새로운 그 전략을 세우고 정부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고 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야죠. 근데 지금 보수 진영을 보면 자꾸 갈리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것이 그 뭡니까 이 교육감 선거에서 당연히 보수파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파에서는 2명, 3명 나가서 표가 갈라져서 지지요. 이런 현상을 앞으로 계속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고기를 또 조금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해요. 예? 그렇죠. 예,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런데 장관님 그 통일부 장관님 하셨잖아요. 지금 조명균 장관님은 왜 그러세요? 글쎄, 저 장관이 되는 거는 자기 뜻이 명백히 서 있어야죠. 저 통일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죠. 그래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와 같이 갈 거냐 안 갈 거냐. 같이 가려고 하면은 지금 조명균 장관이 취한 태도가 옳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썼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는 장관이 있을 수 없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 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 정부의 기본적인 전략과 대북 정책과 연결시킨다고 할 때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근데 그런 판단이 있는 난 아직 뭡니까 구체적으로 만나서 이런 날 저런 날 토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 자기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 장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해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작년에 통일부 장관님 한번 만났어요. 아 그래요? 토론해봤어요 이렇게? 전명근 장관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희 그 장관님 아버님도 평안도 강서 출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아주 기대를 좀 했어요. 전명근은 한경 묻던데? 아버지가 강서래요. 강서래? 네. 그 한번 묻도록 가서 살았나 뭐. 예, 뭐 어쨌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냉면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루나 밥상에 오셔서 냉면 한번 드시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아무도 오시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저 탈북자 김명성 씨 그 기자를 취재해서 배제시키지 않았습니까? 배제시켰지. 또 뭡니까 리성건이 앞에서는 완전히 무슨 리성군의 부하 직원 같이 행동을 하고 막 그러는 걸 볼 때 우리가 막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지지하는 건 좋아요. 장관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최신머리는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본인의 능력이지. 본인의 능력으로 보십니까? 그 저기 한 분이 레이건이라는 분이 며칠 전에 해리 해리스 대사가 한미동맹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진짜 한미동맹이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미동맹을 보면은 그 기간이 없다는 게 하나 특징이에요. 그런데 1년 전에 통과하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만둬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동맹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죠. 동맹이 동맹 맺은 그 나라에 대해서 등을 돌리면 되겠습니까? 동맹이 안 되는 거죠. 동맹이라고 할 때는 같은 목표, 같은 전략적 목표에 협력해야 되죠. 근데 협력을 안 하면 그건 깨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해리슨 대사 얘기는 옳은 소리라고 봅니다. 한국이 지금과 같은 행동하지 마라 하는 경고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도 무슨 뜻을 두고 얘기했는지 알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정신을 차린다고 한들 저희 청와대에 문재인이 계속 앉아있는 한 한미동맹은 상당히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한미동맹은 물론 가장 문제되는 게 정부가 협력 안 해주는 게 가장 문제되겠지만은, 그러나 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의 그 국민들이 이 상태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미국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있는 걸 눈으로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이 되는 건 정부만 되는 게 아니죠.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인식이 뭔가 언제나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한미 관계를 깬다 어떤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그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죠.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고 한미동맹을 가장 중시하는 이 사람들은 태극기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더 많이 태극기 들고 나와야 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온 세력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아니죠. 그 외에 더 많은 세력이 뒤에 있죠. 뒤에 있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세력들이, 보수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서 움직여야 되겠죠. 지금 그 태극기를 갖고 나온 사람들의 그 슬로건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파 가운데 동조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좌파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는 노력이 이제부터 필요하죠. 이제 통합하는 노력은, 그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저 안 되겠구나, 말로는 안 되겠구나, 피부로 와닿아야 되겠구나.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걸 하나하나 경험을 할 때 비로소 뭉칠 수 있다. 나는 이제부터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상황이. 왜? 그것은 이제 경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경제가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나쁘면 나쁠수록 정권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조선일보 보고 나는 그 일면에 뭡니까, 그 요새 청와대 그 감찰관 사건, 김태호 감찰관 사건, 그렇게 사건 나는 거 보고 점점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본질이라고 할까, 정체라고 할까, 이게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원래 신뢰가 전혀 없는 집단이죠. 문재인 그랬잖아요. 옛날에 사찰했다고. 신뢰라는 것이 투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투표를 어떻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수파가 잘 몰라요.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문제는 군사력으로, 무슨 테러로, 무슨 쿠데타로 해결시키기 지났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민주주의적인 선거 방법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이만큼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선거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벙어리 마음은 자기 엄마도 모른다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저는 태극기를 들고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지지한다. 우리는 미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이런 거를 좀 표현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걸 동원하는 세력도 있을 거고, 또 거기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자유세계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나가는 세력, 여기 뭐 안 나가도 되면 안 나가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청와대에서 계속 반미 이런 걸 계속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은 반미 세력들만 넘치는구나.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 영국의 메리였나요? 메리 수상. 메리 수상이 조용히 일본에 왔다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살짝 빼고 미일영이 지금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간다는데, 이게 진짜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는 동안 미국을 좋아하고 한미동맹 지지하는데 문재인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질까봐 걱정인 거예요. 문재인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나는 그렇게 안 되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이후에 우리가 이만큼 발전된 것은 해양 세력과의 제휴 때문입니다. 아이고, 제가 당연한 건데. 이 영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영일동맹이라는 건 지금 등장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1902년에 생겼어요. 네, 그때도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싸웠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태평양 해양국가가 하나로 뭉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중국의 힘이 커졌다는 얘기죠. 대륙 세력이 해양 세력을 지금 위협하게 됐다는 소리죠. 패권적인 싸움을 좀 걸 수 있는 힘을 중국이 갖게 됐구나. 거기에 러시아가 협력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북한은 거기에 끼우겠구나. 이런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방 이후에 우리는 인위적인 해양 국가가 됐는데, 우리는 인위적인 선로가 되지 않았어요. 휴전선 때문에 우린 기차 타고도 대륙을 못 간단 말이에요. 전부 비행기나 해양을 돌아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인 섬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오늘날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됐거든요. 왜? 해양 국가의 협력 때문에. 따라서 이런 우리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이제 대륙과 편이 든다? 그거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좀 전에 일본인 교수가 다녀가셨는데, 일본에서 이번에 지금 미국이 하웨이 부회장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체포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웨이 휴대폰 이거를 다 지금 거부하는 그걸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단순하게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문간이 대중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거죠. 이것을 지금 25%의 우리의 대중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유지해가지고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중국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복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정책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느냐. 이 과정은, 나는 그래서 1970년대에 1972년부터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했거든. 그러니까 미국보다 먼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해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때 1972년부터 1980년대까지 7, 8년 동안에 중국에 들어갈 때 일본 기업들이 뭘 선거하니, 중국에 들어갈 때 이런 점은 조심하라 하는 경고문이라고 할까? 그걸 만들었어요. 그게 다 나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다 환영했다가 조금 자기들에게 기술이 넘겨줘서 어떻게 하는, 그게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예를 들면 청도에만 들어간 것만 해도 10,000개가 넘으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에 올 타격을 정부에서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대중국 무역 이전도를 줄이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책을 나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하웨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도 점점, 이건 우리가 안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왜? 우리의 기업은 거의 다 미국과의 협조, 글로벌 기업이거든.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동 걸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북쪽에 무슨 운행에 뭘 할까 해서 그런지 우리 운행에 대해서 중국에서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업에도 전화를 걸었고. 그게 다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린 나름대로
그런 것을 어떤 정책으로 어떤 전략으로 조금씩 줄여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나는 걱정했던 게 몇 년 전에 우리가 마늘 파동이 되는 거 아세요? 마늘 그때 봤죠. 난 그때 난 글을 썼어요. 네. 이것이 중국이 우리한테 대한 앞으로 경제 협력에서 올 가장 위험한 리스크다. 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들어간 것이 지금 이 모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의존들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 문제부터 생각해 가면서 우리의 전략을 써야죠. 만약에 이런 방법에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가 급진적인 대중국 뭡니까 하회 같은 데를 끊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올 중국에서의 보복 이것이 우리 경제에 줄 이거 리스크 이런 걸 염려 생각하고 모든 정책을 써야죠. 그러니까 전략 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 아니 그런데 지금 그 하웨이 거기 그에서 만드는 이 휴대폰 여기에 그래서 뭘 도청 장치를 다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러니까 안 사야지. 안 사야죠. 예. 근데 장관님 이런 또 의견이 있습니다. 이란도 국민들은 친밀해요. 근데 그 대통령이 반미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대북 제재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이란 제재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다 친미고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데 대통령이 계속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매한 뚜껑이 똑돌에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극격이 되는 거 아니냐. 난 거기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란의 국민과 우리 국민은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란은 회교대에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우린 회교다가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린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큽니다. 80% 800만이 넘으니까. 따라서 우리 국민은 미국에 대한 생각이 물론 지금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건 옳은 얘기지만은 정부의 대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국민 가운데 대다수가 반미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반미는 아닌데, 아닌데 우리는 반미가 아닌데 지금 표현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난 그런 의미에서 이 5년제라는 대통령 기간이 있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전까지 우리가 선거를 잘못했구나 이 반성이 요 다음에 이걸 거치는 그렇다고 해서 2, 3년 동안에 뭡니까 우리 정부의 대미 정책이 그렇게 크다랗게 변화될까? 정말 적대적인 반미 정책으로 갈까? 난 그걸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장관님 너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기 미국 대사관 앞에 가면요. 그거 봐오고 있어요. 반미 얘네들이 가서 난리도 아니에요. 누굴 믿고 그래요? 정부 믿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봐주잖아요. 글쎄 그걸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이 전 반미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어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자유국가에 가면 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너무 심하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보니까 심하게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나는 인류가 창조한 보편적 가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니까 전투적인 행동이 되는 거, 급진적인 행동이 되는 거 그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것이 오는 부작용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적인 구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지식인들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사고 없이는 공산당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응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공산당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식의 투쟁은 지금 안 되거든. 1945년부터 48년 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이런 투쟁은 지금 허락이 안 된단 말이야. 할 수도 없고. 폭력은? 그렇지. 지금 폭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태극기라도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그걸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나는 그런 의미에서 대집회도 중요하지만은 조그만 소그룹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 선생도 소그룹 활동하죠? 하는데 너무 미약해가지고. 괜찮아요. 그건. 자꾸 그렇게 그런 조직이 자꾸 생겨나죠.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선생 할 때하고 지금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렇죠. 제가 작년에 시작할 때는 우파 유튜브가 몇 개 없었어요. 그렇지. 몇 개 없었는데 지금은 그 유튜브가 엄청 많이 생겼고
그 홍준표 대표님 그 유튜브는 하루 사이에 막 4만 명이 들어왔다네요. 그러니까. 야, 정치인이 대단하긴 한가 봐요. 아니, 그보다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방법이 뭔가, 오늘의 우리의 투쟁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야죠. 과거의 그 투쟁 방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탈피해 나와야만 우리 국민을 우리 편에 끌어놓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렵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사들은 폭력으로 다 쟁취한 겁니다. 막 다 두드려 부시고 맨날 이러면서 지금 언론사를 다 장악했죠. 정권 장악했죠. 네, 오죽 심하게 장악했으면 그 전 기무사 사령관이 자결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정도인데 우리 이게 그냥 말로만 하려니까 이게 속이 부어 터져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예, 네, 너무 지금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점점 우리의 그 조직 능력이 확대되려고 봅니다. 그동안에 조직이 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도 일을 했죠. 난 맨 처음에 우리 대물 보면서 느꼈어요. 그 며칠 안 가서 쭉 대물 보면서 저기 태국 집에 나가셨습니까? 난 많이 가보죠. 우리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왜 안 되긴 나보고 물어요. 와서 내가 안 된다 이긴 말이야. 이런 식은 안 된다. 왜 그러냐? 앞에서 내는 구호하고 뒤에 구호가 다르거든. 앞에서 이런 데 하면 그것이 연결돼서 쭉 하나로 이게 연결되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훈련받지 못했구나. 근데 요새는 잘해요. 네, 요새 잘한다 그래요. 아주 잘해요. 이제 그 대한민국당은 완전히 데모를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완전히 잘해요. 이제는 그만큼 훈련이 왔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발전 아닙니까? 난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우리 외국의 경우는 그 좌파가 쓰러지는 거, 막스 레닌주의자들이 쓰러지는 게 1969년 말이거든. 예.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나 일본의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니오막시즘이 무너지면서 그린 운동으로 가거든요. 그린. 네. 녹색 운동으로. 예. 녹색당이라는 건 생기지 않습니까? 녹색당 생겼죠. 예. 그왜 뭔가니 이제는 막스 레닌주의적인 운동 방법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 유럽에서는 1969년에 70년이에요. 아니 그래서 변형해 가신 네오막시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데 점점 줄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나는 우리 보수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생각해야 될 것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운동이 우리의 노동운동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나는 구테타라는 걸 보고 혁명이라는 범죄 언제나 느끼는 것이 아무리 선진적인 방법으로 급진적인 것을 이동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반드시 구태에서 밟아야 될 코스를 밟죠. 혁명 후에도.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로서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속상해요. 화가 나고 네. 마음은 급하고 되는 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이제는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전략적 사고를 생각해서 무엇이 효과적인가를 생각해서 운동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릴라전이 필요하다. 우파도.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이 시스템을 장악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이제 게릴라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조그만 조직을 통해서 게릴라라는 게 조그만 조직을 통해서 큰 조직과 대항하는 건 방법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조그만 조직이 정례화돼야 되죠. 정례화돼야 된다. 정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보다 더 그렇지. 전투력을 갖춘 전문적인. 그렇지. 예. 누구하고 싸워서도 예. 누구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사상적인 무장이 돼 있어야죠.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보수파가 크게 잘못한 게 그거예요. 공부 안 했어요. 반공 6.25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맞아요. 예. 그건 맞아요. 예. 그리고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장관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반공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장관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물어볼 데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강좌를 만들어서 그렇죠. 예, 좋죠. 이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다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 장관님의 이 강의를 이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방송으로 하면 좋겠다. 뭐 그럼 일단 뭐 무료로 해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분이 강좌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예. 나만 하지 말고 예. 이런 나는 북적서 한 사람이지만 예. 남한에서 한 사람도 있어. 역사 연구가들. 예. 이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난 경제학 전문이 아니니까. 난 공산주의 전략전술의 전문가니까. 공산주의 전략전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질문. 사회학적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다각적인 저 테마를 잡으면 좋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적 가운데도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거. 정확하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현장에 가서 중국 사람하고 싸움하고 그런 분들의 얘기가 여기 안 나와요. 근데 그걸 그런 말씀은 거의 다 하나의 그 큰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의 우리 한반도에 대한 지배 전략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광범한 지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강점한 카리큘럼을 만들어 보시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것도 뭘 알아야 커리큘럼 잘 만들 텐데 아니 그건 만들면 장관님 그럼 한번 토론 머리를 맞대고 며칠 만나서 이런 교육을 해본 사람 며칠 만나가지고 짜면은 그 카리큘럼이 나오죠.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지금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대학 교수들 며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짜서 무슨 그분들이 무슨 보수를 바라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같은 생각이니까 한번 할 수 있죠. 우리가 언제 하실지는 모르지만 공약이셨죠 이렇게 글을 올리신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유튜브는 해놓으면 계속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설세고 하시죠. 그렇죠. 설세고 2019년은 반공 공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공. 친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하도록 하죠. 한번 좀 만들면은 이걸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자꾸 얘기하는 적게 모이면 어때요? 나는 그런 게 어떻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진짜 잘 싸우려면 적은 수를 가가지고 정말 전략적으로 잘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 거대 세력을 대항하려면 무슨 세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지킨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경제는 세고전학파 경제학을 강의하면 좋을지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하여튼간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저는 이제 제가 탈북자로서 탈북자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탈북자로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를 깨달을 때까지는 1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육을 안 하니까. 교육을 받았으면 내가 좀 더 빨리 알았을 텐데 우리나라는 책도 없고 교육도 안 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북한은 왜 굶어 죽은 거야? 전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우리도 일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살았는데 별로 잘 놀아본 적도 없는데 별로 잘 먹어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굶어 죽는 나라가 됐느냐 그 생각이 어느 날부터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그래서 알게 됐고 이제는 정말 반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되게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이 선생과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우리는 퓨얼로 싸웠다는 사람이고 이 선생은 우린 퓨얼로 싸워서 남쪽 사람들과 같이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고 이 선생은 이제 세운 나라에 완 사람이고 오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 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린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탈북자들이
이 자유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말 진정으로 주인이 될 수 있고, 우리 자꾸 싸우면 이제 해야죠. 예, 싸우면 쌓여서 지키면 우리도 주인이 될 수 있는. 있는. 선조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지금 싸워야 되죠. 저는 뭐 이런. 나는 그 유엔에서 인권 문제 우리 탈북자들 가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 뭐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 누구 덕입니까? 탈북자들. 이런 역할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런 역할을 해야죠. 나는 그래서 여전히 방송에 이런 걸 했어요. 외국 방송에서. 아니 36,000여 명의 우리 저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야. 아니 한 명이 거짓말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그건 안 된다. 근데 그걸 유엔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몇 명이 가서 증언했다고 해서 그걸 주비치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36,000명의 우리 저 탈북자들이 여기 오셔서 증언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걸 그 실행한 거죠. 그만한 일이라는 게 다 적은 일입니까? 그렇죠. 14년 동안에 내 이만큼 발전시켰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계획 가지고 움직이면 그게 되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도를 안으로 가져오면 된다고. 안으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러니까 나는 도쿄에 있을 때 그 납치자 대책위원회하고 많은 같이 일을 했어요. 납치자 대책.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아키라. 그렇지. 그래서 10월 때면 나가니까 맨 처음에 그저 북쪽에서 5명 데려왔던. 예. 그때부터 난 일을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무 성과도 없는데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 예. 그렇게 하면서 국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한단 말이죠. 예. 이런 역할을 우리 탈북자들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마음이 급해진 이유는 장관님 왜 급해졌냐면 자꾸만 지금 그 구글 코리아에 가가지고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이 정부가. 그리고 막 아무나 막 잡아들여가지고 막 뒤집어 씌우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요만한 것도 못할까봐. 그럼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게 뭐 맨몸뚱이로 싸워야죠. 죽을 때까지. 예. 그렇지만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한 절대 지지를 않죠. 난 내 경험상 믿어요. 그건 맞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한 언젠가 이게 옳다는 것이 인정받지. 악한 일을 해서 뭐 정권을 잡은 것 같지만 그게 무너지더라고. 화분이 뭐 11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이라는 게 10년. 근데 저는 북한에서 살았잖아요. 북한은 7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거기 태어난 것밖에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불쌍해요. 네, 근데 그래서 속상해서 그 해방운동을 지금까지 우리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 우리의 힘 가지고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이만큼 컸단 말이야. 네. 이만한 힘이 생겼다는 게 이게 바로 북쪽과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생겼다는 거거든. 그렇겠죠. 나는 이런 힘 가지고 북쪽에 관해서 내가 지금 언제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난 심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엔게이지먼트라는 게 뭐냐? 좀 포용 어떻게 해? 포용이 난 관여라고 보기 때문에 관여라는 건 구멍도 눌러서 들어가게 한다. 그 방법은 심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전의 수단은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다. 난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과거 맨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참 어려웠거든. 북쪽보다 경제가 떨어지는데 뭐 어떻게 해. 우리가 경제가 이만큼 올라갔거든. 그래서 나는 1969년부터 나는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69년 지난 다음에 70년에 들어오면서 저 자신 있다. 이제는 싸움해야 한다. 싸움에 이제 보람 있겠구나 느꼈는데 더 커졌단 말이야. 더 차이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힘 가지고 북쪽과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능력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앞으로 취할 것인가. 전략 세우고 그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술을 어떻게 하고 이 전술을 운영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을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3단계적인 그 계획을 세워서 움직인다면 나는 가능하다고. 난 무슨 소리 하지만은 일해보내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난 느끼는 거예요. 뭐 박사학당에서 하는 걸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나도 그런 작전을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저만큼 인간이 한다? 우리 있을 땐 저런 거 생각 안 했거든.
그저 정부나 군대나 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옛날엔 그랬죠. 아 진짜 훌륭하고 나는 그 느끼는데 그만한 힘이 좀 인간에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근데 저 방해하는 세력이 정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제 뭡니까 이 정세의 변화가 정부는 그래요. 뭐 문재인 정부도 그렇지만 그 전에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정세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정세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ጽ근 선생이 요새 국제정치에 대한 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내가 한 두 번 읽고 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알아서 참 훌륭하구나 생각한 거지. 국제정치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디가 불리하냐, 누가 이익이냐, 누가 유리하냐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국제정치의 흐름을 보면서 움직여 나가면 된다는 거죠. 장관님, 우리 유튜브를 북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아세요? 알겠죠. 그야 뭐 당연하겠죠. 저한테 메시지 왔어요. 그래 뭐라고 왔어? 유튜브 보고 있다. 자기들이 북한 소식을 다른 데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좋구만. 그런 메시지가 왔다니까요. 그래도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한국 분들 방송은 뭐 나쁘진 않지만 이게 그 언어 전달력에 있어서 그렇지. 탈북자가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이게 잘 전달되잖아요. 그 심지어 언어 문제. 그렇죠. 언어가 남쪽 사람 쓰는 거하고 우리 언어하고 다르거든. 그렇죠. 우리 편도 언어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장관님 얼굴을 안 봐도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리잖아요. 아 그러면 평안도 사람이 이렇게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모르게 이게 친근감이 딱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투리 되는 게 우리가 가끔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 그렇죠. 방송하다 보면 그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것이 북쪽 사람들에게 이해하기가 쉽죠. 맞아요. 그 스탈린의 언어학적 제문제를 읽으면서 이거구나 하는 걸 느꼈죠. 스탈린의 언어학적 제문제를 책을 썼거든. 그 논문에 나와요. 반드시 원하는 그 지역이 맞도록. 그 지역이 맞도록. 우리 여기 기자님 한 분 계시는데 함경도 사람인데 막 그 함경도 사투리를 막 쓰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나는 뭐 너무 한국화됐다고 싫대요. 근데 난 한국화된 게 아니라 북한에서 이제 평안도에 살다가 함경도에 쫓겨나가지고 함경도와 평안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아유, 오늘도 장관님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책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장관님께서 오늘 이 건국전쟁 이영석이라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신가요? 한 80세 좀 넘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 중요한 자료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자료를 본인이 참 많이 준비했어요. 아주 훌륭하게 준비했어요. 난 아직 몰라요. 만나보진 못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의 군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네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의 역사. 그게 우리 북쪽에서 온 분들이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그래서 나는 언제나 프라이드를, 긍지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난 어디 가서 난 이북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난 남쪽 사람이 뭐 대학을 남한에서 나왔다 이래서 한 적이 없어요. 난 평구 출신이다. 평구 출신이다. 저도 뭐 평양 사람입니다. 저도 평양 사람인데 또 평양 사람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게 10살 때 쫓겨나가지고 저 양강도 삼수군 감독리에가 살았습니다. 삼수 갑산애가 있었구만.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저도 그렇지만 평양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난 곳이 평양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슬프고 분통하지만 요즘에 이런 그 혼란 종국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탈북자로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기여도 없이 여기 와서 잘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같이 지키면 저도 여기에 이제 주인다운 그 입장을 좀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난 뭐 그 긍지를 가지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6.25 때 전쟁을 했다. 또 끝난 다음에 이 나라를 세우는데 한 돈도 없었지만 그 나름대로 공직 생활하면서 기여를 했다. 그렇죠. 그 긍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이 오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자꾸 뭡니까 이 소외의식 같은 거 느끼는데 그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됐죠. 저 장관님 때문에 오늘 당당해지고 왜 그런가 하니 우리 후대들이 대학에서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공부들 잘하고 말이죠. 네. 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6.25 때 오셔가지고요. 그때 예 한국에 오셔 사셨습니다. 그렇구먼. 예, 그 자유대한 사랑님께서 5.18 강주에 탈북자 중 온 사람이 왔다고 하면 죽인다고 협박한다고 하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예. 광주에서? 광주 5.18 강주에 탈북자 중에 그 왔던 사람이 여기 탈북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뭐 있나 봐요. 근데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외사촌 오빠가 북한에서 68 저격부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머리를 길러가지고 오빠 머리를 왜 이렇게 길렀어? 군대가 말이야. 그랬더니 그때가 80년도였어요. 80년도 10월달이었는데 야 이번에 우리가 광주에 갈 뻔했는데 머리가 짧아서 못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또 강주에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대학생으로 변장을 하고 가려면 머리를 길러라 그래서 머리를 길렀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혀 관여를 안 한 건 아니겠죠? 나는 저 광주에 만약에 북한에 정규군이 왔다고 하면 난 그건 믿질 않아요. 정규군 아니고 간첩, 그렇지. 그러니까 정찰국. 그런데 네. 남쪽에 와서 잠복하고 있던 사람만 모여도 500명 그렇죠. 맞아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친척 가운데 이 대남 공작으로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만한 인원이 남쪽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만 나와서도 500명 훨씬 넘죠. 그렇죠. 네. 아니 난 그래서 정기군이 왔다는 소리를 그 공작원이 왔겠지 내가 맞아요. 공작원이 온 거는 맞고 정규군은 우리 오빠가 68 저격에 있었는데 이게 갈라 그랬는데 머리가 너무 짧아서 못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 오늘도 또 아주 중요한 말씀 한국의 군현대사 대한민국의 건국의 뿌리가 되는 사건들을 조명해 주신 우리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2019년에는 1월달부터 그 강인덕 장관님의 이 반공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에 대한 교육 강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경제대로, 역사는 역사대로, 또 뭐 사회는 사회라는 건 좀 이상한데. 사회학적인 측면도 있죠. 예, 정치 사회적인 측면. 예.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면은 내 친구 가운데 이토레는 교수가 있는데 예. 우리 완도에 오셔서 6년 동안 있으면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동경대학에서. 예. 이분은 북쪽을 사람이 사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류사회학적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하느냐, 왜 이렇게 변했느냐, 이것이 정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공산당이 그래서 지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스타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상생활을 쭉 추구해가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걸 정권과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사회학적 측면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각 측면에서 그때마다 그 강좌를 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나올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박사학위 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느낀 것도 있을 거거든. 여기 와 우리의 생활과 뭐에 다르더냐? 네, 가서 공부를 좀 깊이 해야 되더라고요. 예, 살다 왔다는 것만 갖고 뭐를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공부를 해야 되고 가장 필독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건국을 알아야 돼요. 여기 이승만 대통령의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우리 이북동포 우리들 젊은이들 이백선 젊은이들 마음먹기 자네들 나와 같이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다 붙어서 각오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한 몸이 돼서 싸웠거든요. 장관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는 조금 글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으로만 들으면
장관님이 되게 젊은 분 같으시대요. 목소리가 젊으신가 봐요. 내가 87이에요. 네, 87세예요? 그럼. 진짜요? 그럼 1932년생이니까 내가. 그래요? 지금 이분들이 5.18 때 북한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 오기는 왔는데 북한 조선인민군 정찰국 부대가 온 거고 여기 이미 침투되어 있던 간첩들 그죠? 장관님? 나는 정기군이 왔다는 데 대해서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새로 투입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는 정기군은 한 번에도 얼마든지 공작원이 많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몇백 명 된다는 얘기지. 예. 하여튼간 우리 지만원 박사님이 자꾸 탈북자들을 다 강수하고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탈북자 중에 뭐 강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두 명이겠지 그 60몇 명이 다 강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목에 칼이 석자가 들어와도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도 강수래잖아요. 내가 상권에 쫓겨가 있었는데 무슨 강수냐고요. 예, 예, 90이 다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87세 장관님 건강하세요. 예, 우리 장관님께서 정말 남은 그 시간을 우리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예, 하여튼간 우리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예, 또 통일약과 하나 더 선언하겠습니다. 예, 통일약과요. 크리스마스 멀지 않았는데 요 10,000원짜리 사셔서 10,000원짜리 사셔서 선물에 주고받으시면 아주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설명절에 이렇게 통일약과 장관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내가 여전히 안 얘기했네요. 예. 내가 20개 사갔는데. 맞아요. 20개 사가셨어요. 네. 이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발전. 아주 좋아요. 제가 이게 처음에 이게 만들던 이야기도 이게 하나의 소설이 될 거예요. 제가 이 약과에 눈물이 많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여서 제가 정말 핏덩어리 아들 4개월짜리 하나 오고 왔거든요. 예, 그러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제 약과도 만들고 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